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박사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달에 인도네시아를 갔다 와가지고, 인도네시아는 30도인데,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영하 9도예요. 그래가지고 한 40도가 바뀌니까, 그 옷을 헐렁하게 입고 갔다가 더운 나라에 간다고 감기가 덜렁 걸렸어요. 근데 이 감기가 나가지를 않아. 그래서 병원에 자꾸 다니는데 약 먹어도 안 나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봄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 의사가 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낫습니다. 그래서 그 감기약 요새 그 타미푸르라고 있죠. 그거 먹으면 환각작용이 있다네. 그 드물게. 그래가지고 붕 떠가지고 돌아다닌다고. 또 그건 안 먹었어요. 그래 지금 이 감기약을 먹었더니 자꾸 입이 말라요. 그 감기약을 그렇게 많이 주면 먹으라고 준 건지 죽으라고 준 건지 이게. 자, 그래서 이 멋진 프룻 연주를 감상하셨으니까 이제 멋진 시 한 수 들으시고 간단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잡스의 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스가 좀 잡스러운 얘기를 해놔가지고 우리나라를 아주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잡스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Stay foolish. 다음 보여주세요. Stay hungry, stay foolish. 이건 그 스탠퍼드 대학 졸업 연설에서 잡스가 한 얘기입니다. 근데 잡스는 대학을 졸업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리드 칼리지라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잡스는 그 태어나면서 양부모한테 입양을 갔거든요. 아빠는 나노구드로 가버리고 엄마는 지금 키울 능력이 없고 그래서 양부모가 키웠는데 나중에 대학 가서 보니까 양부모가 자기를 키우고 가리키느라고 돈이 없어졌어. 이제 더 이상 학비를 대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알고 잡스는 대학을 자퇴를 합니다. 자퇴를 하는데 통상 자퇴를 하면 그 대학을 떠나야 되는데 잡스는 대학을 안 떠나고 자기 친구 기숙사에 몰래 살면서 대학 4년간의 강의를 다 들었어. 근데 학점은 안 나오니까 졸업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이라는 사회를 위대하게 봐야 하는 이유는 대학 졸업생도 아닌데 스탠퍼드 같은 세계적인 대학에서 졸업 연설자로 잡스를 택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 대학 졸업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졸업 연설이거든요. 졸업 연설이에요. 그러니까 졸업 연설자로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대학으로서는 과제예요. 그러니까 주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연설자로 그 학력에 관계없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하버드 연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대학 졸업했어요? 못했어요? 안 했죠. 1학년 때 그만뒀죠. 그만뒀어요. 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잡스가 스탠포드 같은 세계 최고 대학인데 그 사람들 거의 대부분 나중에 이제 금수저가 될 사람들인데 거기서 저런 얘기를 했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러니까 hungry, 배부르게 stay full, 또 stay clever 그렇게 안 하고 stay hungry, stay foolish. 근데 저 두 가지 요소가 사실은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두 가지 요소가 핵심적인 거예요. 한글이는 갈망하라 그러는 거예요. 갈망하라. 간절히 원하라. 아니, 애터미 사업에 성공했다고 간절히 원하지 않는데 성공한 예는 없어요. 어느 날 우연히 보니까 임페리얼이 돼 있더라.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갈망하라.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는 것처럼 갈망해야 성공한다. 아무리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해도 갈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졸업생들에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스테이 클레버 하지 않고 스테이 폴리시 그랬어요. 우직하라요. 우직하라. 교활하게 네 이익만 쫓지 말고 우직하게 정직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성공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 모기 약을 먹어가지고 자꾸 마르기 때문에 물을 가끔 마시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잡스가 한 말 중에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말이 있어요. 그게 애플은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접점에 있다. 내가 만일 소크라테스와 오후를 보낼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것을 걸어도 좋다. 근데 잡스는 그 말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애플은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접점에 있다. 내가 만약 소크라테스와 오후를 보낼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걸 걸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잡스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미국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야단법석이 일어났어. 아니, 인문학을 하면 돈이 된다네. 돈이? 그래가지고 기업에서부터 인문학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문학은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되는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캐치업 국가였습니다. 즉 앞에 가는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뛰어갔어요. 그래서 40, 50년 만에 이 정도 수준에 올라간 국가는 지구상에 없어요. 그렇게 빨리 우리는 따라갔어요. 그런데 캐치업하고 퍼스트 무버, 다시 말하면 쫓아가는 나라와 1등 국가, 선진 국가는 전혀 달라요. 따라가는 것의 어려움이 10이라면 선진 상태로 가는 것, 선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마 어려움이 100쯤 될 거예요. 그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일본이 1992년에 세계 최초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됩니다. 일본이 세계 최초예요. 독일이 두 번째로 1995년, 미국이 세 번째로 1996년에 3만 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를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10,000달러에서 2만 달러 가기도 어렵지만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가는 건 더 어려워요. 그리고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가는 건 더 어려워요. 점점 어려워져. 왜? 앞에 가니까 참고할 사람이 없어. 참고할 나라가 없어. 그러면 모든 기준과 길을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1992년에 3만 달러가 됐는데 25년이 지난 2017년 통계를 보면 아직도 39,000불이에요. 4만 달러를 못 넘어. 가끔 신문에서 일본의 뭐 잃어버린 20년 그런 말 들으신 적 있죠? 바로 그 26년 동안에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오르락 4만 달러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래요.
영국과 프랑스는 2003년에 3만 달러가 되는데 아직도 3만 9천 불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요. 더욱더 이 헤매고 있는 것은 이탈리아. 거기 2004년에 3만 달러가 됐는데 2017년에 3만 1천 불이야. 그러니까 다행히 그 3만 불은 유지하고 있어.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스페인하고 그리스예요. 스페인은 2006년에 3만 달러가 됐는데 2017년에 2만 8천 불로 떨어져 버렸어. 그리스는 3만 2천 불이었는데 1만 8천 불로 반토막이 나버렸어. 자, 그러면 3만 달러를 유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우리는 2006년에 2만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2만 달러 가는 게 힘들었어요. 그냥 그 전에 우리가 IMF 사태를 거쳤잖아요. 그걸 극복하고 2만 달러까지 갔으니까 어때요? 굉장하죠.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가야 되는데 온갖 토목사업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경기 부양이라든가 하는 경제 정책을 폈지만은 3만 달러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IMF 통계를 보니까 2018년 작년에 우리나라가 3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3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세계 몇 번째냐 하는 거예요? 도시국가를 빼고, 근데 인구가 작은 나라를 빼고 통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을 대국으로 봅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우리는 5천만이 넘었죠, 지금. 5,150만 정도 되니까.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국가에서 3만 달러를 달성한 나라는 7나라밖에 없어요. 7개 나라예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대한민국이에요. 야, 위대하죠? 위대해요. 그게 비록 12년 만에 달성했지만 넘었잖아요. 그 밑에서 꼬꾸라진 나라가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세계은행에서 중진국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경상소득이 4,000불에서 10,000불 사이를 중진국으로 봅니다. 10,000불 사이. 그런데 10,000불을 못 넘어서요. 넘어설 것 같죠. 뼈 빠지게 일하면 10,000불을 넘어설 것 같은데 뼈만 빠지지 못 넘어서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은행에서는 그것을 중진국 함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중진국들이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신흥국들이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죄다 거꾸로 져버렸어요. 그래서 세계은행에서 그 용어를 만들어냈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일본, 대한민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뭐 이런 정도예요. 남이 다 꼬꾸라졌어 그냥 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중진국 함정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 다음에 중진국 함정을 벗어났다고 해서 바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소련 같은 경우는 소련이 붕괴되기 일보 직전에 12,000불까지 올라갔다가 붕괴되면서 4,000불, 5,000불 정도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겨우 또 10,000불까지 또 따라잡았어, 러시아가 이제. 근데 거기서 다시 2만 불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음 문제예요. 그건 두고 봐야 알아.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학자들의 관심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는가? 어떻게 해야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가? 이게 문제죠.
요게 문제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그 국민의 의식 수준이, 다시 말하면 국민의 민도가 올라가야 소득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혹시 뒤에 표가 나오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다음. 표가 없네. 세계은행에서는, 유엔에서는 매년 국민의 인간 개발 지수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소득을 발표하는데, 그 국민의 인간 개발 지수와 소득은 정비례해요. 인간 개발 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이 높아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원이 많고 환경이 좋아도 그 국민들의 수준이 낮으면 소득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잡스가 한 말이 그런 말이에요.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접점에 있다. 내가 소크라테스와 오후를 보낼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것을 걸어도 좋다. 그것은 인문학을 한다는 게 그것이 내 파트너를 늘려준다든가, 안 그러면 내 매출을 늘려준다든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문학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의도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냐를 가르쳐 주는 게 인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지도이자 나침반이자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운전해 주지 않습니다. 운전은 자기가 해야 돼요. 지도와 나침반이 나를 데려다 주지 않아요. 지도와 나침반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만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또 늪에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줄 뿐이에요. 군대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도법이라는 겁니다.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실 거예요. 5만 분의 1 지도 있죠? 그거 보고 주로 야간에 합니다. 야간에 지도하고 나침판하고 주고 목표 지점을 좌표로 주고 그 좌표를 찾아가는 거죠. 대낮에 가는 거 아닙니다. 밤중에 가니까 지도하고 나침반을 정확히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신사분들은 전부 아실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나침판을 놓고 지도를 가지고 목표 지점에 가는데 맨 먼저 알아야 할 게 뭡니까? 뭘 알아야 거기 갈 수 있어요? 내가 현재 어디 있냐를 알아야 돼. 그래야 그 지점에 핀을 꽂고 목표 지점에 핀을 꼽아서 몇 도 방향으로 어디로 가면 된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낭떠러지가 있어. 지도에 낭떠러지 나오죠? 등고선이 빽빽하게. 아,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 역할을 해주는 거지. 지도나 내비게이션이 자기를 데려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것은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가려고 하는 데가 어디냐, 그 방향을 가르쳐주고 영감을 얻도록 하는 것이지 거기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요건 지금 주역에 나오는 건데요. 적선지가 필요역형이라는 말인데, 적선지가 필요역형, 이것은 개인이 아닙니다. 집입니다. 집. 지금 선을 쌓는 집안에는 여경이 뭘까요? 남는 경사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게 역사적 사례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집안에서, 그냥 우리 부모가 덕을 쌓으면 자기가 베푼 덕보다 더 많은 이득이 온다, 이 말도 되고, 그 덕이 나만 아니라 자손대까지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례는 하도 많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럼 반대가 여기 있어요. 적불선지가 필요야. 그 집안이 불선, 악을 쌓으면 돌아오는 재앙이 자기가 쌓은 악보다 크다. 그 다음에 요 앙이니까 남는 앙이 자손대까지 미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자, 뭐 최근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 아직 뭐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이상한 이름을 가진 래퍼 가수가 있죠. 뭐 매크로 다신지 저는 이름 얘기 안 했어요. 매크로 다시. 그 부모가 돈을 떼먹고 야반 도주를 했죠. 그게 뭐 20몇 년 전이라고 그러죠. 뉴스를 보니까. 근데 지금도 동네 사람들은 그 빚을 지금도 갖고 있답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상당한 유지였죠. 크게 축산업을 하고. 그러니까 막 그 사료 기업에서 그 중간 도매상에 사료를 막 가져오고, 또 그런 인테리고, 또 그 부인은 개주를 했다고 그러니까. 개주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옛날에는 오야라고 그랬어. 오야. 개 오야. 그러면 이렇게 앞에 사람이 타고 야반 도주해버리면 뒷사람은 아무것도 못 가죠. 그렇죠? 근데 앞에 사람은 이자율이 적고 뒤에 타는 사람은 이자율이 높지요. 근데 높으면 못 할 거야. 가지고 오야가 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부모는 사료상에서 사료를 몽땅 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사료상이 망해버렸어요. 그 부인은 개주였는데 오야였는데 다 가지고 도망가 버린 바람에 그것도 무슨 질랜드로 가버렸죠. 그러면 그게 그 당시 이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바로 야반 도주를 할 수 있다는 거 미리 준비를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느닷없이 공항 가가 그다음 김포공항이니까 공항 가서 나 뉴질랜드 이민 갑니다. 그럼 보내줘요? 안 돼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20년 전이니까. 그래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나오고. 왜냐하면은 지금도 그것이 얼마인지를 모른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신문 보니까 그 당시 동네 유지들한테 누가 차용증 쓰고 빌려줍니까? 급하다고 빌려주라고 하면 100만 원도 빌려주고 500만 원 빌려주고 그냥 꼭 갚을게요. 그러세요. 그러고 빌려주잖아요. 그래 그런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또 그런 분 중에 화병 나서 돌아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관계 당국에서도 이게 얼마인지를 몰라. 대충만 파악하는 거예요. 이제 그 차용증 있는 이제 그게 수십억이야.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빚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것을. 왜? 보증서 가지고. 그런데 이제 잊어버리고 살았죠. 적 불선지가 필요 여항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매크로 다시 유명하게 됐죠. 어쩌고저쩌고 뭐 있죠. 뭐 무슨 전 노래인지 뭔지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던데 뭐라고 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데 그렇게 유명해지니까 연예 기자들이 지금 부모를 취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뉴질랜드 가서 취재를 했어. 그래가지고 텔레비에 비쳤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저 여자가 왜 저기 나오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결국 20년 만에 그걸 뭐라고 하나 뽀로가 드러났다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들은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제 소환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자녀들은 어떻게 그 적불선 시가에 여앙이 어디에 미쳤어요?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케이블 TV나 지상파의 프로듀서라면 그런 사람 쓰겠어요? 안 씁니다. 아무리 잘해도 안 씁니다. 아무리 잘해도 안 써요. 그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교활하게 해가지고 자신은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은 그 재앙이 자식 때에 미친다는 거예요. 자식 때에. 그래서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다음 줘 보세요. 다른 예는 놔두고요. 자, 뭐 시간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간단히 절영치해라는 게 절은 끊을 전자고 영자는요. 각근 영자입니다. 각근 영자. 이 초나라 장왕은 춘추 시대의 춘추 5패 중에 하나일 만큼 아주 포용력 있는 그런 군주였어요. 근데 이 장왕이 어느 날 전 선비들과 장군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어. 잔치를. 그런데 옛날에 뭐 전깃불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잔치를 베푸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등불이 다 꺼져버렸어. 그런데 옛날 군주들은 후궁들이 많아요. 인정하시죠? 여자 사장님들은 인상이 찌그러지고 남자 사장님들은 묘한 인상을 해주셨는데 후궁들이 많아. 근데 그 중에 후궁 중 한 사람이 장왕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임금님, 누군가가 제 몸을 만졌어요. 내가 그놈의 갓끈을 끊어놨으니 불을 켜고 어떤 놈인지 잡으세요. 이제 딱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장왕이 거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선비들과 장군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부인의 정절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비들과 장군들을 욕보일 수는 없어. 여기에 참석한 선비들과 장군들은 지금 당장 각근을 전부 끊어라. 만약에 각근을 안 끊은 놈이 있으면 오늘 잔치가 즐겁지 않다고 생각하는 놈으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다 끊어버리지. 그리고 불을 밝혔어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이웃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게 엄청난 강한 군대를 진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게 초나라 장왕 이게 큰일 났거든요. 이거. 그런데 어떤 이름 모를 장수가 목숨을 걸고 앞에 나가서 용전 분투하는 바람에 그 전쟁 이겼어. 그 전쟁 이겨버렸어. 5번을 싸웠는데 4번 다 이겼어. 초나라 장왕이 의아하거든. 그래 그 장수를 불렀어. 침이 부덕하여 자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네는 어찌하여 그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는가? 그러니까 이 장수가 무릎을 꿇으면서 대왕이시여, 저는 5년 전에 죽어야 할 몸입니다. 바로 각근을 끊긴 놈이 접니다. 어때요? 포용해. 조그마한 실수를 포용하니까 어때요? 나라가 망할 뻔한 위기, 그리고 자기가 죽을 뻔한 위기를 그것을 음덕양보라 그래. 남 모르게 덕을 베푸면 드러나게 보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드러나게 보답을 받는다. 이게 고전에 전부 기록돼. 이걸 음덕양보라고 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금님들이나 또는 그 세자가 어떤 큰 행사나 혼례를 칠 때 보면 면류관을 쓰죠. 앞에 뭐가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면류관을 써요.
근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멸류관을 쓰는 이유가 있답니다. 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 보지 말라. 시시콜콜 따지지 말라. 리더는 어떤 경우에는 알고도 모른 척 해줘야 된다. 그런 그런 뜻이랍니다, 이게. 저는 그거 잘 안 보이게 왜 두렁두렁 달고 다니나 그런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요게, 요 얘기는 제가 가끔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게 제임스 페일이라는데, 필라델피아에, 과거에 필라델피아는 굉장히 큰 도시고, 그 옆에 피츠버그. 이 백화점에 어느 날 비를 줄줄 맞은 할머니가 백화점에 들어왔어. 그런데 가만히 점원들이 보니까 이게 치약 살 손도 없는 것 같아. 요걸 회원으로 받아 마라. 이 치약은 그냥 칫솔도 못 살 것 같은 그런 인상이야. 그러니까 다른 이 점원들은 그냥 무시해버린 거야. 어이구, 할머니 빨리 나가지. 근데 페일이라는 젊은 청년이 다가와서 의자를 갖다 주면서 할머니 다리 아프신데 쉬었다 가세요. 그리고 우리 백화점을 한번 돌아보시고 잘 구경하신 다음 비가 그치면 돌아가세요. 그렇게 해줬어요. 제임스 페일이라는 청년이에요. 그리고 끝났어. 끝났는데 한 달 후에 그 백화점 사장에게 한 통의 편지가 날라들었습니다. 우리 스코틀랜드에 있는 성을 장식해야 되고 우리 회사의 비품 그 다음에 일반 용품을 써야 되니 공급해 주시오. 근데 그걸 사장이 계산해 보니까 그 백화점의 1년 이익보다 더 커. 그런데 이 일은 반드시 제임스 페리에게 맡기세요. 이래놨어. 그 할망구가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인 앤드류 카네기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시면 혹시 비 맞고 있는 할머니가 계시는가? 아, 저분이 이건희 회장의 외할머니가 아닐까? 이렇게. 그런데 앤드류 카네기는 세계 최고의 마마보이였어요. 마마보이예요. 마마보이예요. 앤드류 카네기는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가난한 농부 출신이에요. 농부 집안 출신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 지금 이 엄마는 스텝마더예요. 계모예요. 그런데 이 마더가 들어옴으로써 카네기 집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스텝마더하고 결혼을 하는 날 카네기 아버지가 이 스텝마더에게 경고를 합니다. 당신 저놈을 조심하세요. 동네 최고의 말썽꾸러기이고 아마도 오늘 밤에 지나기 전에 당신 신발에 개구리가 들어있을 거요. 그런데 이때 이 스텝마더가 한마디 합니다. 여보, 저 아이는 말썽꾸러기가 아니에요. 똑똑한 겁니다. 카네기가 머리에 털 나고 처음으로 똑똑한 말을 들었어. 자기 계속적으로 말썽꾸러기라고 그랬는데 이분만 자기를 똑똑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카네기 집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살림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네기가 엄마한테 약속을 합니다.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제가 살겠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장수를 해. 또 장수를, 세계 최고 부자인데 장수를 해.
그래서 카네기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50이 넘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게 앤드류 카네기예요. 그러면 이 제임스 페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인 카네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단지 비 맞은 할머니에게 의자를 내주고 친절하게 해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적선지가 필요여경이에요. 네가 덕을 베풀면, 선을 베풀면 네가 베푼 선보다 훨씬 큰 경사를 맞을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루어야 할 길이 없어요. SAO 시험지 문제 사건이라든가 그것도 자식에게 얼마나 큰 재앙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 다음.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거짓말을 해버렸어, 국민을 상대로. 그래서 지금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지요. 적불선지가 필요요앙이란 말이에요. 여기 하나만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얘기하죠. 이솝우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우와 늑대인데요. 어느 동물왕국에 여우와 늑대가 있는데 이 사자 임금님이 늑대를 엄청나게 사랑해. 그러니까 이 여우가 슬그머니 질투가 났어. 질투가 났어. 그래서 늑대 저 자식을 언젠가 내가 아주 홍구멍을 내주리라. 근데 마침 사자 임금님이 아프게 됐어. 그러니까 여우가 사자 임금님한테 가서 늑대를 험담하기 시작해. 임금님, 다른 동물들이 다 병문안을 오는데요, 늑대란 놈은 어디 갔는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임금님께서 돌아가시면 지가 임금 자리를 차지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사자 임금이 들어보니 괘씸하거든, 이 자식. 근데 마침 늑대가 들어오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사자 임금이 늑대한테 물었어. 너 어디 갔다 오느냐? 그러니까 늑대가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여우가 한가하게 노닥거리고 있을 때 임금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구하러 갔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 구했느냐? 네, 구했습니다. 약이 뭐냐? 뜨근뜨근한 여우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병이 낫는답니다. 다른 방도는 없답니다. 임금님이 저 여우의 깝대기를 당장 벗겨라. 쓸데없는 말로 모함을 하다가 가죽이 벗겨지는, 요게 적불선지가 필요요앙이에요. 요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만 그 다음에 여기 흥부와 놀부의 통과 의례. 이것도 여러 번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흥부와 놀부가 생을 다하고 염라도왕에게 갔습니다. 근데 염라도왕에서 가서 이제 저승으로 가려면 통과 의례를 치러야 된답니다. 두 형제가 가서 여기서 저승으로 가려면 통과 의례를 치러야 된다. 그런데 통과 의례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저기에 두 통이 있는데 통에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 근데 하나는 똥통이고 하나는 꿀통이다. 어느 게 들어가겠느냐? 그러니까 놀부가 영악하게 먼저 제가 꿀통에 들어가겠습니다. 염라대왕이 할 수 없지. 흥부 너는 똥통에 들어가거라.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나오더라. 됐다. 나왔어. 그러니까 둘이 마주보고 살아. 너희들은 피를 낳은 형제가 아니냐. 상대방의 몸을 핥아줘라. 그러고 있으니까 흥부 마누라와 놀부 마누라가 또 황천으로 왔어. 똑같은 통과 의례를 하려고 그러니까 놀부가 영악하게 잽싸게 이렇게 해가지고 똥통에 들어가는 것을 신호를 똥통에 들어가. 그러니까 놀부 마누라가 잽싸게 똥통에 들어가고 흥부 마누라는 꿀통에 들어갔어. 나오느라.
각자 자기 남편 앞에 서라. 너희들은 일심동체 부부가 아니냐. 상대방의 몸을 혀로 깨끗하게 핥아줘라. 이게 영악하게 굴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테이 폴릿이란 말을 스티브 잡스가 먼저 한 게 아니고 동양 고전에 한비자라는 고전이 있어요. 한비자. 한비자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교활하게 남을 속이는 것보다 우직하게 행동하는 게 이익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이미 옛날 선인들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교활하게 이익을 따라 행동한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 그걸 아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한 번 배반하면 다음에 배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다음.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두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합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대방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리고 상대방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100% 어떻게 믿냐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좋으냐 하는 게임이에요. 어떻게 행동하는 게 나에게 좋으냐. 그래서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정치학 교수인 엑셀로드라는 교수가 이걸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세계 유수의 전문가들에게 각자 자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와서 게임을 해보자. 누가 이기는지 게임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게임을 컴퓨터로 하니까요. 거의 100만 번 이상 했어요. 100만 번 이상 하면서 얻어낸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최적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성공을 질투하지 말라. 아까 늑대를 질투하던 여우는 가죽이 벗겨졌어. 가죽이 벗겨졌어. 근데 두 번째 뭐예요? 먼저 배반하지 말라. 이게 죄수 딜레마 게임에서 나왔다. 그래, 죄수 딜레마 게임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그대로 만들어낸 거예요. 내 전략이, 상대방 전략이 무엇인지 모르고, 상대방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이익을 그런 가운데 극대화해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내 이익이 극대화되냐 하는 거예요. 이 게임을 2번이나 했어요. 100만 번씩 돌려가지고.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협력이든 배반이든 그대로 대갚아라. 이건 티포텟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여러 번 돌려봤어요. 예를 들면 한 번 배반할 때 봐주고 2번 배반할 때 보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또 이용하는 놈이 또 있더라 이거야. 그걸 또. 그럼 왜 이걸 협력이든 배반이든 그대로 갚아라 그랬냐면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한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이 사회에서는 규칙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는 게 그 사람에게 더 좋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 룰을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선진국이거든. 사회적 룰을 어기지 말라 이거야. 그러는 게 서로 좋다는 겁니다. 서로 좋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무 영악하게 굴지 말라. 이 게임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이것을 잡스가 얘기했을 뿐이에요. 왜? 잡스는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을 했죠. 성공을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애플이 맨 처음에 이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치고 나갔죠. 우리 기업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 치고 나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기업은 캐치업 하는데 세계 최고예요. 따라잡아. 너만 할 수 있냐? 나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세계 최고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애플이 소송을 걸었죠. 그 소송이 뭐냐면은 S기업이 자기 휴대폰의 디자인을 베꼈다 이거예요.
뭘 뱉겠는가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이 휴대폰에 이걸 동그랗게 요렇게 한 걸 뱉겠다 이거예요. 이게 각지게 있다가 갑자기 동그랗게 했는데 그걸 뱉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안에 디스플레이 하는 순서를 뭐 바꿨다나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아마 괜찮은 모양이에요. 근데 애플이 소송을 했어. 그걸 우리가 연구하는데 4년이 걸렸다. 4년이. 근데 너희는 3개월 만에 베껴? 그럼 뭐가 됩니까? 특허 침해가 되죠. 아주 진이 빠져버렸어. 소송을 7년간 한 거예요. 7년간. 그럼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요거 동그랗게 하는 바람에.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삼성이 아니지 S기업이 애플에 물어준 벌금이 8,900억. 자, 그게 이제 캐치업 기업과 퍼스트 무버 선도 기업의 차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1등이 될 수 없다. 1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외워가지고 써먹어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네가 얻는 영감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영감이 무엇이냐. 근데 잡스는 그 디자인을 어디서 배웠다고 그랬느냐. 잡스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나의 디자인은 동양 철학과 서예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리드 대학 다니면서 서예를 배워서 서예가 각진 게 있어요? 부드럽게 쓰죠. 거기서 이 디자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예를 보더라도 이 디자인을 이게 영감이죠. 영감이지 서예가 디자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가기 위해서는 영감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국가적 차원 얘기가 아니고 기업 차원 그리고 개인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앞서가느냐 안 그러면 앞서가는 사람의 추종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내 인적 자본을 높일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해줘요. 그건 자기가 해야 돼.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세계 최고의 인적 자원 개발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0.9가 넘으니까. 그런데 0.9가 넘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나라 국민 평균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높은데 그보다 더 높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대학만 나와도 아프리카 무슨 가나 저나 그런 데 가면 한국은행장에 은행장 한다고. 왜? 낮잖아요, 평균이. 우리는 이렇게 높으니까 이것보다 더 높아지려면은 개인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피곤한 거죠. 더럽게 피곤한 거지, 그렇게 되려면. 그래야만 앞서갈 수 있어요. 앞서갈 수 있어요.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황금률입니다.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만 되면은 윤리학이나 도덕률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학자들이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저렇게 되면요 사회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남이 싫어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문제가 돼. 자, 다음 이게 논어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황금률이랑 똑같아요. 자기가 당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남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면
풀선지가 필요 이항이 없어져요. 지가 당하기 싫은데 남이 쓰레기 아무렇게 버리면 그게 싫으면 너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약속을 어긴 게 싫으면 너도 어기지 말라. 남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게 싫으면 너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황금률만 알고 계시면 아마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